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그 문화나눔 도서 보급 사업 나의 첫 책 프로젝트 라이온 북스 북토크 진행을 맡은 조윤주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 23일 그 서울책보고에서 세 번째 북토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작가 두 분과 함께 네 번째 북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북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문화기획을 진행하면서 또 글쓰기를 하고 있는 문학박사 조현주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운 책을 접한다면 보통 어디서 접할까요? 네, 도서관에서도 접하고, 네, 서점에서도 접하고 다양한 이제 책 접하기가 있는데 이 책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진행하는 문화나눔 도서 보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급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양질의 그런 문화 도서를 선정하고 보급함으로써 그 문화 분야의 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 출판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나의 책 프로젝트 라이온 북스는 해당 사업에서 생애 첫 출간 책인 거죠. 작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책이니까 그 의미가 더하겠죠.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작가님들의 더 많은 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바른 성장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번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북토크가 끝나고 나서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서로 수호천사가 돼서 천사들의 편지를 써보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잇에다가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작가님께 질문을 하고 그 작가님이 그 내용들을 담아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이전에 말했던 도서 보급 사업이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나의 첫 책 프로젝트가 첫 책을 낸 작가님들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더 계속 쓸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첫 책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자들을 만날 때가 이제 진짜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막함이랑 설레임이 동시에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이 오실지 몰랐는데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의 첫 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되면서 두 번째 책도 잘 써야겠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잘 보셨죠? 앞으로 이 나의 첫 책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가분들의 정말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설레임이 얼마나 클지 또 그래서 이 자리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현지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사가 된 지는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작가라는 타이틀은 작년부터 달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둑의 수호천사가 저의 첫 책입니다. 정말 문학 작가와의 문학 토크, 북 토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진중한 시간을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 되면은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희 책상 근처로 쭉 와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가요. 어제 먹은 마라탕 맛집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운 이야기까지 다 하고 가면서 그 와중에도 또 감정을 좀 공감받고 위로도 받고 갑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먼저 저와 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약간 긴장하셨을 텐데요. 절대 싸우는 모습 그렇게 함부로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 학교에 소문이 이렇게 쫙 다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앞에 계신 어린이 시절을 거쳐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또 학교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그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럼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작가가 되셨어요. 근데 작가를 결심한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항상 이렇게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 기필코 내가 작가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다짐을 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씨앗처럼 언젠가는 글을 쓰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이걸 싹을 틔워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물론 기회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장래희망이 작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어떤 장래희망을 얘기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은 장래희망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의대나 의사나 뭐 회계나 돈벌이는 직업 아니면 다 싫어요. 그렇군요. 그 장래희망 조사를 할 때마다 나오는 직업들 중에 하나가 백수 건물주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리고 게임 유튜버가 되겠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하면 옆에 계신 부모님 눈에서 정말 레이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제 장래희망을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썩 달가워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럴 게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IMF가 나오면서 그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작가가 되겠다? 이거는 정말 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작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가 못 되면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교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글을 쓰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글을 되게 잘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춘문예에 글을 내가지고 당선이 된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 봐라,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않느냐. 나한테 작가를 하지 말라고 한 엄마 아빠가 잘못 판단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신춘문예가 뭐냐면 연말에 신문사에서 여러 분야를 정해가지고 좋은 글을 뽑습니다. 시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 동화도 있는데 제가 그 신춘문예에 몇 번 도전했을 것 같으세요? 참고로 1년에 딱 한 번 도전할 수 있어요. 9번? 2번? 좀 더 많습니다. 10번. 10번?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11년 동안 도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11년 동안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구장창 탈락했는데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엄마 아빠 말 듣기 잘했다. 내가 전업 작가로 박차고 나갔으면은 벌써 굶어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떨어진 이유를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짧은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림장도 요즘에 앱으로 나가는데 저희 반이 가장 길게 나갑니다. 구구절절이 나가요. 그런데 그 A4용지 3장짜리 신춘문예가 저한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11년을 떨어지고 나니까 작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그만두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을 한번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도둑의 수호천사예요. 요거는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11년간 떨어진 걸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저도 막 남들처럼 멋지게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이런 걸로 데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그 11년 동안의 떨어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꿈이 작가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가는 2번째 직업이에요. 작가, 이 글쓰기 재능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심는다고 그 다음날 느티나무가 돼서 나오진 않아요. 이거를 물을 주고 햇빛도 쬐주고 가꾸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의 튼튼한 본업을 가지고 조금씩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큰 결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10.8기 이은지 작가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그 11년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의 글쓰기의 내공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가신 어린이 분들도 하고 싶은 일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10년, 11년을 그렇게 떨어졌으면 이번 이렇게 내 생애 첫 프로젝트에 이렇게 멋지게 데뷔하신 것도 너무나 특별한 그 기분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이 출판사에서 문학나눔에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잠시 이렇게 정신이 멍해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제 책이 이제 좀 더 많은 곳에서 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북토 끝까지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자리에 이 도둑의 수호천사 이 책 정말 제가 읽고 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는 진짜 오열을 했는데요. 어떻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분명 읽고 오신 분과 또 읽지 않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작가님께 직접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책은 이제 한나라는 아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라는 캐릭터로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결핍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엄마의 사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 늦잠을 자서, 내가 그날 방과 후에 늦어서 엄마를 그 사고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음주운전 사고였고 형량을 4년밖에 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초범이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형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피해자가 되기 싫었던 한나는 스스로 가해자가 됩니다. 정말 일면식도 없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치면서요.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자기 물건을, 자기의 무언가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도 그 사람한테 훔친 게 처음이고 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나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은 용서를 해주고 또 이모는 꾸짖으면서 한나를 좀 이렇게 치유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그 전환점이 되어준 게 바로 아줌마의 등장입니다. 아줌마는 정말 온 몸으로 하는 사과를 보여줘요. 한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사과가 용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나도 이제 아줌마가 사과했어도 자신은 용서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아줌마를 내가 엄마라고 불렀을 정도의 사과를 받았다는 것,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한나를 굉장히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내 주변에 분명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있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게 하는구나라는 이 동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 이런 감동적인 책을 쓰실 때 작가님은 과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지, 이 책을 쓸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뭔지, 이 도둑의 수호천사를 이렇게 집필하시면서 특별히 영감을 받으셨던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영감을 받는 부분은 항상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반에도 나랑 친하지 않은데 가끔씩 쟤 되게 특이하다 혹은 이상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 반에는 매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의 수호천사 한나를 만들게 된 모티브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도벽이 있는 여자아이였는데요. 굉장히 작고 마르고 또 이렇게 옷을 잘 갈아입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담임을 하면서 그 한 해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실 문을 거의 잠그지 않거든요. 뭐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가거나 아니면 실과 시간에 코딩을 가면서도 불 끄고 문 닫고까지만 하지 그걸 굳이 잠그진 않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정말 문 단속을 창문까지 다 잠그면서 다녔어야 됐어요. 아이들이 체육을 간다고 하면은 줄 서서 나온 다음에 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화장실도 다 같이 갔다가 그런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또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운동장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아이가 보건실이나 화장실에 가겠다고 나가는데 그때마다 도난 사건이 생겼다는 전년도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난 사건이 몇 번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컴퓨터실에서 빌려온 태블릿 PC들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 아이를 마냥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의 가정사를 알고 있고 또 곁에서 지켜본 일련의 시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에는 정말 아이들 간의 다툼도 많고 또 도난 사건도 몇 번 일어나고 학부모님들은 서로 학폭을 걸겠다라는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 애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종업식이 끝나고 텅 빈 교실에 걔가 그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를 텅 빈 교실에 놓고 가면서 선생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하고 가는데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애 때문에 힘들었던 막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좀 사르르 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든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 애를 조금 더 나은 어른으로 어떻게든 지도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의 글쓰기 원천이라고 해야 될지 영감이라고 해야 될지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선생님 내 아이의 담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런 좋은 마음이 이런 또 좋은 책을 쓰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작가분들은 어떤 글쓰기의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작가분들이 나는 꼭 뭐 이렇게 펜은 이 펜으로만 써야 해. 그리고 이 시간에는 무조건 책을 써야 해. 막 이러면서 그 작가분들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직장이시고 또 아이들 키우는 엄마이시고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 또 글을 쓰시는지 혹시 이 작가님의 특별한 루틴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워킹맘인데요. 아시다시피 워킹맘의 하루는 정말 헐레 벌떡 지나가는 것 같아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애들 가방, 옷, 밥을 챙겨놓고 7시쯤에는 출근을 합니다. 지금 학교가 집이랑 많이 멀어가지고요. 지하철을 타고 한 1시간 20분 정도를 가서 이제 퇴근할 때도 역시 1시간 20분을 타고 옵니다. 와가지고 첫에는 태권도 학원에서 그 봉고차에서 내리면 제가 픽업을 하고요. 둘째는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온 다음에 저녁 먹이고 이제 잔소리하고 씻기고 요즘 그렇게 안 씻으려고 해요. 씻기고 뭐 재우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그
그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는 좀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같이 잠들어 버리는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시간이 넉넉할 때가 지하철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메모장에 좀 글을 쓰는 편입니다. 아침 지하철은요, 너무너무 이렇게 지옥철이라고 하죠. 옆에 사람이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원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제 핸드폰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 출간된 책 중에서 제가 한성이 서울에게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지하철에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메모장을 급하게 열고 할머니가 말했다. 영혼 결혼식을 시켜야겠어. 막 이렇게 급하게 적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막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대단하시다, 그죠? 지하철에서 예,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얼굴 그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으시는 분 같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보이시는데요. 그래도 잘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스트레스에 좀 강한 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신춘문예 11년 동안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으신가요? 학교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교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지만 매일의 색다른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바닥에 들어 눕고 갑자기 뛰쳐나가고 급식 시간에 급식 먹으러 학교 오고 또 먹고 있는 정신과 약이 한 5가지는 넘는 아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학부모들이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 더위에 그것도 방학 아닌가요 지금? 방학 하셨어요? 방학에 아이들을 일켜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다? 이거는 정말 웬만한 사랑과 열정이 아니고는 힘듭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기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께 박수 한번 쳐주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훌륭하신 학부모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저는 각양각색의 학부모님들도 만나봤는데요. 술을 이만큼 마시고 학부모 총회에 오시는 아버님부터 일한 남자랑 재혼했다고 자기의 체육 시간에 히잡을 못 벗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어머니까지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분들과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진짜 유명한 작가가 돼서 이 학부모들에 대해서 쓰겠다. 이 기상천외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아직 쓴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 그 책이 나오면 뜨끔한 어머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현실적인 그 상황에 부딪히는 그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이 책에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작가라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둑의 수호천사 심사평 안에도 이걸 리얼리즘 동화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 리얼이라는 점이 실제 상황이라는 점이 좀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에도 수많은 추천 도서들이 학교로 들어오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걸 읽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권 한 권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인데도 잘 읽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든 읽히려고 독서 골든벨도 좀 하고 아니면 한 줄 감상평이라도 써내면 명품도 주고 하는데요. 아이들 말로는 책을 읽느니 차라리 경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읽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안 읽는 학생들도 정말 끝까지
끝까지 읽어내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봤더니 주인공이 자기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책은 그렇게 끝까지 읽어내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반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친구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또 부모님하고의 갈등도 상당해서 부모님 집에서 며칠 있고 또 할머니 집에서 며칠 있고 이렇게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요 책을 빌려왔었어요. 요거 데이비드 알몬소의 손도끼를 든 아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주인공 블루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구들과도 싸우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와중에 야만인이라는 캐릭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내요. 그래서 그 야만인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좀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림하고 글이 굉장히 거칠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 책이 도서관에 있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 아이는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제 인생의 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상처와 닮은 책에 이렇게 자석처럼 끌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요즘 아이들은 좀 상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소아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소아 우울증 또 ADHD, 틱 이렇게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둑의 수호천사가 심사하신 심사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는 여기에 너무 나오는 주인공이 문제적이다. 문제아라서 이거는 동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아직도 이 아동문학 작가님들 중에서는 동화는 좀 결이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 행복한 아이들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동문학이 조금 더 포용력 있고 좀 더 섬세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거칠다. 어떻게 이게 동화가 될 수 있지? 이건 어른들이 읽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끝까지 읽으면서 더 심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저희가 보는 뭐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잔인하지만 거기선 깨달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섬세하게 다양한 깨달음을 저희에게 전달해 줬다는 그런 좀 이 책으로서의 그런 감동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작가님도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치들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또 이것들을 삶에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치는 바로 돌봄의 가치입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울증,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성인 우울증은 물론이고 소아 우울증도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 반에도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겪고 지금 소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왜 인생의 불행이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건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른이 돼서 겪는 불행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 때 나타나는 불행은 아이들이 너무나 생살로 그거를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건 극단적으로는 부모의 죽음부터 또 부모의 이혼이 물론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슬픔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주변 환경 자체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저희는 놀이터에서 그냥 술래잡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요. 저희 작은 애가 지금 4살인데 핸드폰 주면 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키즈 유튜버부터 넷플릭스의 티니핑을 아주 무한정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학습은 또 얼마나 빨라졌는지 1학년 들어왔는데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하고 구구단까지 이미 떼고 온 아이들이 늘어나는 게 저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받고 있는 그런 학업적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나 심한 과자극이 어른들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임 발령을 받았을 때는요, 누군가 ADHD 약을 먹는다 하면은 그 학년의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드물고 좀 관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실에 평균적으로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소아 우울이라고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함구증이나 아니면 운동틱, 음성틱 친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돌봄의 가치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둑의 수호천사에서는요,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거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용서를 하면서 한나를 돌보고요. 또 친구 주연이는 자기 엄마를 좀 말리면서 한나를 돌봐주고요. 지혜 언니는 가출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얘를 돌보려고 하고, 아줌마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얘를 끝까지 돌보려고 해요. 한나는 처음에 수호천사가 이모라고 생각했다가 내 수호천사는 아줌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수호천사 역할을 모두가 나누어서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나에게 처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마치 어떤 궤도를 돌던 행성이 우주 한가운데로 빵 튕겨져 나가버린 충격과 그런 상실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의 돌봄 속에서 조금씩 자기 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원주민 체로키족 속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화신을 신고 2개의 달 위를 걸어보기 전까지 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도둑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가치는 이 작은 목화신과 같습니다. 목화신을 신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한나를 돌봐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행을 겪고 삐뚤어진 아이라는 목화신을 신고 잠시 걸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이 신을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한테도 살다 보면 어느 날에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생의 불행이 갑자기 우리 얼굴을 때렸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한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랬습니다.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한나가 이겨낸 것처럼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길 바랬어요. 한나가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사회가 약속하는 그런 돌봄의 가치를 좀 은연중에 느껴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수업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네, 또 작가님의 이 돌봄에 대한 폭넓은 또 이렇게 지식이나 이렇게 자신의 관심 분야가 이 책이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또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작가님이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런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관심 분야나 이슈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또 읽고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아이들 독서 지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읽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옛날부터 당연히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은 동화였는데요. 학습 만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동화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학습 만화가 처음 나올 때 어른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습 만화가 문해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부터 유튜브도 쇼츠만 보는 시대인데 글자를 읽는다는 게 어디냐라는 의견까지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의견이 어찌 되었든 지금 이 학습 만화는 아동 출판 시장에 큰 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 들어가가지고요 순위를 보면 1등부터 5등까지 항상 학습 만화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에그박사 시리즈, 살아남기, 한국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많이 읽는 책일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도 살아남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던 싫던 이제 학습 만화는 아동 출판 시장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흐름이요, 웹소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고학년 담임을 여러 번 했는데요. 고학년 남자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 학습 만화조차 시시하다고 읽지 않던 아이들이 글밥이 너무너무 많은 웹소설은 거의 중독 수준으로 읽고 있어요. 잘 팔리는 웹소설은요, 종이책으로도 나오는데 도서관 희망도서에 그렇게 웹소설 종이책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전지적 독자 시점부터 요즘에는 또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웹소설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철저하게 차단을 하세요. 그런데 반면 어떤 부모님들은 웹소설 작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 챌린지 리그에 한번 써봐라 해서 아이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 웹소설을 제가 볼 때는 학습 만화처럼 우리 아동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기작을 쓰고 있는 것도 웹소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웹소설을 읽고 또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가 나와요. 여러분은 혹시 웹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아, 읽어봤어요. 그러면 웹소설이 원작인 웹툰을 본 적은 있나요? 있어요.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를 본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사내 맞선 굉장히 유행하면서요. 이 웹소설 작가가 한때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밀려드는 웹소설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음에는 어떤 책을 쓰실까, 다음 작품 지필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이현지 작가님의 다음 작가의 작품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토크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같이 많이 와주셨잖아요. 함께 해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그 차기작은 사실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 한성희 서울에게가 올해 6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아니고 교보문고 서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한때는 어린이 7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앞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학습 만화 때문에요. 에그 박사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성적으로 팔리고 있고요. 9월 달에 광교에서도 북토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혹시 요거 읽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때 참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해보고 싶은 활동은요. 수호천사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어떤 편지냐면 우리가 힘들 때 읽어보려고 쓰는 편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쓸 거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학년 담임을 할 때 되면 꼭 하는 활동인데요. 지금 초상권 때문에 얼굴을 조금 가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 힘든 날, 요 편지를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내가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제 이제 중학생이 된 제 졸업한 제자 중에 한 명은 엄마하고도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집을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한번 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 편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가서 대화를 시도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6학년 때 공부했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편지 쓴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강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좀 힘이 될 편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이 편지를 뜯으셨죠? 제가 카톡 답장을 안 하나요? 오토바이 타나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정말 사랑해요 라는 편지 하나 읽으면 부모님들은 또 힘을 낼 겁니다.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힘든 날을 위해서 이 편지를 한번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누구야 오늘 이 편지를 왜 뜯었어? 힘든 일이 있었니? 혹은 엄마는 항상 네 편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요 중2병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수호천사 역할을 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쳐와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가족들이 있어서 그걸 좀 이겨낼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든 날을 위해서 따뜻한 편지 한 장씩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